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요, 이준석 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조수진 공보단장이 다 물러나면서 다시 내홍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부터 호남을 두 번째 방문하는 윤석열 후보. 이 사태에 대해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 총괄 위원장은 선대위가 덩치만 큰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수습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정책 제안이 현 정부로부터 거부되자 선거 후 차기 정부에서 하면 된다, 유연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효과가 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이 됩니다. 자, 한편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선판에 여야 가족 리스크 외에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희망과 비전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시사본부와 함께 탐색해 보시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웅천 의원과 77일 남은 대선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사건본부도 마련돼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한입뉴스 핵심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이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먼저 다뤄보죠. 이 대장동 키맨이 여러 명이 있죠. 이미 기소돼서 재판도 시작된 4명도 있고 그 외의 인물들도 있는데 이 김문기 사망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실무 책임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전 개발 1처장. 자, 어떻게 된 정황인가요? 네, 이제 어젯밤에 가족들이 김문기 이 처장 실종 신고를 해서요. 경찰이 수색해봤더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지난 10일에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 본부장이 두 번째로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고요. 또 부검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는 거고, 유서는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문기 처장이 그러니까 전직이 아니라 현직이군요. 그렇습니다. 개발 1처장. 네, 네네. 개발 1처장 현직이고요. 이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다 라는 의혹을 받았고,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검찰, 경찰 조사를 받아오면서 참고인으로서 계속해서 수사선상에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근데 왜 김문기 처장을 검찰에서 의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연이 좀 오래됐거든요. 예. 유 전 본부장이 2000년대 말에 분단 지역 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 김문기 처장이 리모델링 실무 업무를 맡기로 한 건설업소에서 일을 했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공공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군요.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2013년에 입사를 해서 2015년에 성남시 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부터 주무부서가 개발사업 2팀에서 이 김문기 처장이 있던 팀으로 주무부서가 바뀝니다. 네. 그때 당시 개발사업 1팀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김문기 처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특혜 의혹, 특히 이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키를 잡고 결국에는 배임으로 가는, 네, 그 선상에 김문기 처장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유한기 이 본부장이 또 바로 아래 직급이거든요. 네.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 처장은 그동안 뭐 언론의 인터뷰나 아니면 수사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다 얼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주무 부서 담당자가 유동규 전 본부장 눈밖에 나면서 자신의 부서가 사업 맡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이 민간 사업자 선정 역시 평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네.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 그러니까 최종 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그건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네네. 주도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대장동 개발 의혹이 키맨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오창석 평론가님 지금 뭐 구속된 인물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재판에 넘겨진 4명 병합돼서 재판 시작됐고 네.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망했고 지금 네. 불과 한 열흘 남짓돼서 또 한 명이 사망했는데 대장동의 키맨은 한 몇 명쯤 되는 겁니까? 그게 처음부터 민관 합동 개발이었기 때문에 민간 합동에서 지금 뭐 일각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누군가 더 남겨 먹기 위해서 판을 짰다라면 민간에서 적어도 한 명씩은 나와야 됩니다. 네네. 근데 한 명이 관을 움직이고 한 명이 민간에서 움직인다. 혼자 총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한 명씩 합작을 하는 그렇죠. 사이라면 최소 2명이 나와야 되고 네. 이 한 명의 지시를 따를 실무자들이 또 나와야 돼요. 이거 최소 4명이 또 되는 거죠. 한 명씩 네네. 실무자만 나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최소 4명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욱 김만배, 정영하 회계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다가 지금 그렇게 도시개발공사 이름 유동규가 있었고 유동규가 있었고 유한기가 있었고 완전 실무를 왔었던 이제 김문기 처장 같은 사람들도 나오는 정민영이라는 인물은 뭐 민간과 공공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끝에 민이 그러면은 움직인 사람들은 뭐 김만배 중심이고 자기네들끼리 해먹었다 천하동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관은 유동규인가? 아니 근데 끝판왕은 당시 성남시장 아닌가? 라고 현재 네, 이어져 네, 있는 거고 네. 민을 파고들다 보니까 갑자기 퇴직금 50억이 나오네. 박영수 특검이 이름이 나오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름이 그냥 줄지어 세워도 한 10명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죠. 아유 지금 뭐 50억 클럽만 해도 6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키맨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고 만약에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누군가가 차익을 더 많이 챙겨 먹기 위해서 했다라면은 양쪽 모두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안타까운 일이고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기 압박 과정은 없었는가. 심리적 압박으로. 조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몰아간 것은 혹시나 없었는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만약에 실무를 담당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은 단독으로 삭제하진 않았을 거고 지시가 있었다면은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해보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압박감을 강하게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심을 하되 이 사람이 무조건 범인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때도 검찰이 좀 당혹스러워하면서 매뉴얼대로 수사를 했고 압박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지금 보면 유족들은 사실 책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좀 전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9월에 이 정민영 변호사가 이 공사를 방문해서 비공개 자료였죠. 민간 사업자 평가 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 김문기 처장이 열람하도록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열람하는 걸 허락해줬다. 뭐 이렇게 이제 공사는 보고 자체 감사를 거쳐가지고요. 중징계 의결 통보를 어제 했다는 거예요. 그 통보 이후에 이런 선택한 거 아니냐. 유족 측은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 입장에서는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이 유족들의 주장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김문기 처장이 과연 이 사건에 어떤 역할을 한지 그게 중요하겠지만 오창석 평론가가 말한 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무리한 부분이 또 없었는지 공사 차원에서 또 어떤 압박이 또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검찰이 별건의 별건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유한기 전 본부장 때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이제 수사의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 사실 사건의 실체 드러나야 되는데 이 검찰의 수사는 또 다시 그러면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사람으로 지목이 됐으니까 김문기 처장 이외에 다른 사람, 연루된 사람을 조사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이게 꼬리 자르기다. 이 네.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몸통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 여권에서는 지금 이 당시 그 이전에 2009년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왜 이 윤석열 검사가 덮었느냐. 그리고 법조 카르텔이 수상하다. 이제 이런 또 지목이에요. 이게 답을 모르니까 네. 계속 이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현 검찰총장이요?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검찰의 수사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네네. 것 같고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특검 수사로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켜야 된다. 검찰 수사 말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어제 가장 좀 큰 이슈였어요. 저희 2시에 방송 끝나고 저도 4시에 실시간 생방으로 지켜보는데 이 4시보다 좀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준석 맞습니다. 대표가 그냥 지방에서 서울로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장으로 직행해서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결론은 선대위에서 사퇴한다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오후 일이니까 후폭풍이 크겠어요. 네. 특히 이제 어제 이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복귀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뭐 이런 혼란이나 어떻게 보면은 당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뭐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와도 상의가 없었다라고 설명했고요. 네.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윤핵관, 네. 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울산에서의 회동이 일군의 무리에겐 한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까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제가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란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이다. 네. 이렇게 꼬집었고요. 그리고 뭐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거란 비통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대목은 네. 우평론가님 누군지 네. 딱 지목이 누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떠오르죠. 네. 양비론을 한 인물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네. 장재원 의원이죠. 네네. 네. 딱 한 명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재원 의원이 예전에 후보가 전권을 주시고 행사하시라라는 SNS를 올렸습니다. 네네. 모든 자리를 사람을 떠나면서. 네, 모든 사람은 비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아니 장재원 의원이 뭐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지? 근데 사실 그 문구를 쓴 것 자체가 나는 측근이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또 등장을 해서 감히 후보님 앞에서 두 사람이 싸워?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이. 네네. 사실은 명확하게 따지면 조수진 의원이 먼저 잘못했어요. 공보단장이. 네. 공보단장이 먼저 잘못했으면 공보단장을 꾸짖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도 모자랄 판에 공보단장이 당대표를 쥐고 흔들면 되겠냐라고 꾸짖는 것이 맞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한다는 것은 네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적절치 않았다. 여전히 나는 측근이고 네. 후보님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선언을 하는 것과 네.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겁니다. 이 SNS를 그런 봤다면.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의 양비론이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칭한 비판을 보면 당 대표가 옹졸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수진 의원은 후보 이름을 팔지 말아라 또 이런 이제 네. 질타를 했죠. 뭐 결국 이제 어제 보면 특히 이제 만약 대선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무한 책임은 후보자가 갖게 된다. 네. 저는 후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존중이란 단어는 썼지만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좀 읽히거든요. 후보에 대한. 이렇게 하다가는 질 수도 있다. 어. 이런 뭐 돌려서 좀 얘기한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리고 뭐 오늘 어제 페이스북을 보면 핵관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서 손을 뗐다. 당대표의 통상 직무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세대 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됐으니까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겁니다. 라고 자신은 이제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네. 보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해도 그냥 보궐을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윤핵관을 겨냥을 했습니다. 예. 자, 윤핵관 도대체 뭐 아까 잠깐 이야기한 대로 장제원 의원도 윤핵관 중에 하나다라고 만약에 추정을 해본다면 더 있는 겁니까? 이게 처음에 애초에 발단이 네. 조수진 공보단장이 네.
나는 상임선대위원장 지시 안 받고 후보의 말만 따르겠다. 이게 발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수진 공보단장이 한 얘기가 이 후보의 전언이라고 하면서 네. 후보 말도 얘기를 한 거죠. 전했고. 예,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 좀 미비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니 지금 그거보다 공보단장이 신경 써야 될 건 윤핵관 이름으로 나가는 잘못된 보도 바로 잡아라.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조수진 의원이 난 후보 지시만 따른다라고 네네. 하면 이렇게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요. 결국에는 윤핵관이 누군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네. 윤핵관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네. 계속 이런 갈등을 반복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군대에서 진급할 때 네. 하사에서 이제 중사로 넘어갈 때 진급 예정자를 중사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유, 그 이게 뭐 소령진, 네. 중령진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을 쓰죠. 저는 핵관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핵관진이 있다? 네, 왜냐하면 공보단장 사퇴했으면 네네. 새로운 공보단장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될까요? 핵관진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차기 공보단장을 예의주시하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공석인데. 진짜로 대응을 잘하고 당대표와 총괄 선대위원장과 후보를 이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핵관 또는 핵관진이 될 것인가는 지켜볼 일이지만 조수진 의원이 자리가 비었네? 그럼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후보의 역량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윤 후보의 대응이 과연 이게 적절했는가 논란이 또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안보 행보 군부대 방문했던 와중에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다양성이 민주주의에 있는 것이다. 네.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상당히 좀 이게 모호한 답변을 했다가 상황 파악이 안 됐다고 그땐 그랬고 다음 날은 상황 파악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풀리면 문제 없을 거다. 그런데 조수진 공보단장이 당대표실을 찾아가서 네. 사과하겠다고 기다리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는 사과 안 받았어요. 네,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과나 해명할 일이 아니다. 기자회견에서 징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조수진 의원 물러났죠? 네, 어제 원래 그 이준석 대표를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국회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네. 거취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얘기는 안 했었어요. 네네네. 뭐 이거는 자리 문제 내가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만 얘기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 선대위직에서 다 물러나겠다라고 네. 밝히면서 백의종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윤석열 후보 본선 이 진출, 그러니까 본선 후보가 된 이후에 두 번째 호남 방문인데 1박 2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내가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일임하는 느낌으로 갔는데 해결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임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다. 네. 일임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일임할 수 있었어야죠. 그 이전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당분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민주당하고 비슷한 느낌이 민주당이 뭐 한 달 전에 선대위 메머드급 출범했다가 네네. 후보만 보이고 그때는 내분이라기보다는 안 움직인다. 그래서 기동성이 중요하다. 별동대 하면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덩치만 큰 항공모함이다.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기동 헬기 띄운다 그랬는데 이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텐데 그 기동 헬기를 누가 조종하고 기동 헬기가 누군지에 따라서 다르죠. 거기에 흔히 말하는 또 윤핵관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네. 이거는 빠르게 망가뜨린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무겁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네. 기동 헬기에 누가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그 캠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선거 승리 요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배치하려고 할 테고 네. 윤석열 후보나 측근은 여기서 또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메머드를 비유해서 이준석 대표가 털민 코끼리 선대위라고 했는데 네. 면도가 잘 된 코끼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본인 스스로도 면도할 줄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정말 기동 헬기처럼 돼야 될 텐데 그 구성은 참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도 이게 윤 후보의 그게 민주주의다라는 말이 이준석 대표를 자극했다. 복귀시키나 설득하나 그랬더니 복귀 안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이 대표 성격상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사실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오찬 회동이 아마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네, 원래 약속이 돼 있던 거라고 하고요. 네. 하지만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이고 오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오전에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선대위 개편 조율을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해 윤석열 후보 회동위에 뭐라고 했냐면 선대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드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대로 기동 헬기를 띄우든 아니면은 항공모함 대신 뭐 다른 배로 갈아타든 이 규모를 좀 줄이면서 기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선대위에서 손을 뗐는데 2030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윤핵관 그게 아직까지 이 무슨 망령처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은 오늘도 기자들에게 아니 윤핵관이 누구냐 실체가 없다. 그 누군지도 모르고 실체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윤석열 후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데 윤석열 후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의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봐도 아니 이 두 사람의 이준석 조수진 두 사람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게 저럴 일인가. 몇 달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없어질 조직이 선대인데 무슨 파워게임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실체가 있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모습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 부분은 뭐 너무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하루하루 좀 점검을 해볼 소식이라 내일 이후도 또 이제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 12시 4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죠. 교통정보센터에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정체길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는 곳이 많고 사고로 불편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문경 휴게소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1차로에 사고 난 승용차가 있고요. 2km가량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용담터널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 중이라 매송부터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의 사고는 처리가 됐고요. 정체 풀려가고 있는데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의 정체 오늘 오래가고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인데요. 도봉 지하차도를 나와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 3차로가 막히면서 부근이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신다면 잠실에서 동호대교 쪽의 정체 작업 때문입니다. 일산 쪽의 강변북로 잠실에서 성수대교 또 동호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구리 쪽으로는 오늘 차가 좀 많은 편인데요. 행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지금도 긴 구간에서 지체와 정체 반복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파장이 워낙 커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두 분과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 행보 쪽으로 가보죠. 자, 어제 유명한 석학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뭐 우리나라의 정의란 무엇인가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강의가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쭉 연재가 됐고요. 이 책 많이 팔렸는데 다 읽었다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자, 다 읽은 것 같은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렵더라. 자, 마이클 샌델. 자, 이재명 후보와 비대면으로 어떻게 대담을 나눈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화상 회의 프로그램으로 샌델 교수와 이재명 후보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대담을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샌델 교수의 책을 여러 차례 정독한 팬이다라고 반가워했고요. 그럼 내용의 주된 부분이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좀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주의 허구를 설파해온 샌델 교수의 의견에 이재명 후보가 동감을 표하고 샌델 교수도 뭐 드라마까지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지적을 했고 능력주의의 허구를 깨는 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두 사람이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할당제나 추첨제 같은 입시계의 공정과 빈부격차를 포함한 불평등 해소 방안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 공정 이슈를 좀 끌고 오면서 뭔가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에서 공정 이슈를 좀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 정의, 상식 이런 이제 키워드가 주로 윤석열 후보가 선점하고 가려고 하는 이제 대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가정 리스크로 좀 뭐 모두 다
휘청하는 상황에서 공정 이슈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에요. 사퇴했으니까 지금 이 윤석열 캠프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재명은 오만의 대표 인물이다. 훌륭한 분을 모셔다 코미디. 자, 이게 지금 뭐 민주당과 설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희숙 전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아니 이 샌델 교수가 공감하기에 참 멀고도 먼 상대다. 아, 아까 이재명의 인물론을 이제 공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의 결과면 생각하는 그런 오만 때문에 네. 자신의 성공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조적 불공정이나 시작점의 불평등을 인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샌델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그걸 지적하고 공정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봤냐면 특히 이재명 후보가 흑수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부친은 1950년대 초에 대학을 중퇴했는데 당시 대학 등록률이 2%에 불과했다. 네네네. 엄청난 엘리트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물려주는 것만이 집안 환경이 아니고 배운 부모를 가졌다는 이점, 이걸 가볍게 무시하고 비천한 출신이라고 자신만 끌어올리는 것. 그게 바로 샌델 교수가 지적하는 성공한 자들의 오만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오만하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묘하게 또 비판을 했네요. 근데 네. 이제 오평론가님, 네.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또 반격에 나선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게 사실은 저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희숙 위원장이 임명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윤희숙 의원이 계속해서 공정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비판할 수 윤희숙 전 있거든요. 의원이.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캠프에 속한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비판할 수 있는데 과연 윤희숙 의원 스스로 갈 수 있는가 이 생각이 좀 들어가서 경박하게 웃으신 거군요. 지금. 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양당 모두에게 모든 양당 모두에게 마이클 샌델 교수 이름 나왔으니까 스스로에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 책 제목이 맞아요. 양쪽 다 지금 공정하다는 착각에 착각. 빠진 것 같아요. 양쪽 다.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 후보 당장 윤 전 의원 바로 당장 이제 부친 얘기 나올 거고요. 윤 후보 얘기는 바로 허위 이력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를 데려와서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자기 성찰하자. 네,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양당 모두에게 좀 드리고 우현식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양비론인데요, 그죠? 패권의 모습을. 네네. 그러니까 양당에 네네. 이런 의혹이 없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이 얘기하면 되는데 여야 모두에 또 깨끗한 분들도 네. 일부 있으니까. 적어도 이런 의혹이 아직 불거지기 전에 의원들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원들이 얘기하면 저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의혹이 있는 사람이 사퇴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벌써 나와가지고 아유, 이 이때 얘기를. 떠오르는 속담들이 막 여러 개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와닿지 않아서 웃은 건데 네. 우원식 의원 이야기를 전달하자면 저랑 비슷한 말입니다. 부친 땅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가짜 임차인 입장에서 불공정, 불평등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씌울 자격이나 되느냐라고 반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공방은 사실 서로를 갉아먹는 건데 저 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에 석학 데려와서 이제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위상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외국 석학 안 데려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정이라는 단어 못 이해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석학만 띄워주는 거고 사실은 책만 많이 팔리고. 네, 출판사는 좋겠죠. 이렇게 계속 언급되면. 근데 그렇게 석학을 데려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담과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토론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여기 또 이제 마케팅의 일환이라 셀럽이 이름이 떠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떤 지금 이제 이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한 꼬집음 이걸 여야가 반영할지는 지켜보겠는데. 자, 어쨌든 이제 윤희숙 전 의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은 오만의 대표 인물이고 훌륭한 분을 모셔다 코미디를 찍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민주당은 그냥 부럽다고 해라. 임차인 코스프레가 더 코미디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서로 나무라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 뉴스가 좀 화제가 됐어요.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자 이런 제안을 낸 건데 이게 흔히 제2부속실은 우리가 영부인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김건희 씨가 언제 정말 등판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건 김건희 씨의 등판 여부에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후보인 나한테 집중해야 된다. 이 맥락까지 맞닿아 있는 거고요. 네네. 특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아예 언제 등판할지 못 밝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우선 했고.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네. 그리고 아내의 선거 중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제 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본인이 전시하고 본인 일하는 데서 공개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남편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정하다는 착각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 전 장관 지금 구속된 게 조국 장관이 구속된 게 아니고요. 네.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지금 조민 씨가 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딸. 네. 그 장관 내정 후보자 당시와 무관한 가족들이 지금 검증의 대상에 올랐죠. 근데 본인은 장관보다 훨씬 더 높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 가족은 검증하지 말자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할 거면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허위 학력은 구속 대상이다라고 예전에 신정아 씨 수사하면서 얘기 남긴 인터뷰 지금 다 나오고 신정아 있습니다. 씨.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하자는 거죠. 국민들이 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 거면 똑같이 해야 되고 구속실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는 이런 참신한 발상은 어떻게 그럼 김건희 씨가 나는 떳떳한데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뛰어넘는 걸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런 뭐 가족 리스크, 배우자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면 이것도 좀 혁신적인 생각이다 할 수 있는데 먼저 던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하필 배우자 리스크가 이제 커져 있는 와중에 영부인이라는 이 호칭 없애자, 제2부속실 없애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인 검증은 대선 과정에서 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곡해해서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여야가 어떤 공방이 있을지 지켜보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오늘 꼭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될 대목이 코로나19 확진 상황입니다. 계속 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강력한 거리 두기가 진행 중인데요. 1월 2일까지 단 2주인데 연말연시 모임들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입뉴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9669님 이준석 대표 관련 뉴스 듣다 보니 유키즈의 만만하니 만만하니라는 노래가 떠올라서 신청합니다. 이 만만하니 들으시면서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행 간다더니 신났네.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짐 싸는 것도 재밌어. 그런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체크했어? 그럼 항공보안 365 앱으로 헷갈리는 반입 기준 미리 다 확인했지. 해외여행 갈 때 액체류는 위탁 수화물로 보내기. 라이터랑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으니까 1인당 객실 휴대 반입 가능 개수를 꼭 확인해야 해. 어디서? 항공보안 365 검색해봐.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위한 이 캠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차 직장인 서정익입니다. 저의 아침은 팀원들과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제안에 팀원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인데요. 처음엔 세척이 귀찮다며 투덜대던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가 줄인 플라스틱 컵이 무려 1000개나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커피값도 할인되니까 지갑에게도 지구에게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제는 임대와 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지상권과 관련된 표현 가운데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채권과 채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앞으로 갚아야 할 사람은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일까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채무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고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고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라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채무관계에서 빚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는데 빚쟁이는 어느 쪽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빚쟁이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빚을 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빚 독촉에 못 이겨 집을 빚쟁이에게 넘기고 말았다 하면 빌려준 사람을 뜻하고요. 반면에 농민들은 소를 사육하다가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고 말았다 하면 빚을 진 사람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 동지입니다. 오늘 낮의 길이가 10시간이 채 되지 않겠고요. 해가 지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5시 18분이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많이 쌀쌀합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7도, 대전 10도, 강릉 대구 11도, 광주 12도, 제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모레 금요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겠지만 금요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성탄절인 토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0도, 낮에도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4도, 부산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 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와 대구는 종일 나쁨을 보이겠고 그 밖에 전국은 보통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10,000명 발생에 대비해 총 6,900여 병상을 다음 달까지 추가로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하루에 15,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병상 확보 계획도 동시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내부 갈등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변경 계획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까지 6개월 더 지원됩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한 달에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요즘 10분 인터뷰가요, 거물들이 계속 나오셔서 한 15분 인터뷰 이렇게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정치권 이슈, 여야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에 이어서 야권 선대위 내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10분 인터뷰에서는요, 77일 남은 대선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쇄신을 주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자, 선대위 내 레드팀. 또 레드팀의 수장이시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맡고 계신 조응천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인기가 무슨 후보가 인기가 있어야죠. 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후보는 열심히 또 뛰고 계시니까. 네네. 자, 이 레드팀 이렇게 소개드렸는데요. 네. 우리 편의 약점을 미리 대응해서 네. 이 쓴소리와 조언을 해주고 네. 방어 논리를 만드는 그런 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들 논란으로 이 김진국 민정수석이 어제 사임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요, 김 전 민정수석은 투명하다 이렇게 좀 감싸는 입장을 냈는데 조 의원님께서 바로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 오지랖 넓게 방어하는 모습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거 레드팀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우선 법무부란 것이 영문으로 하면 Ministry of Justice잖아요. Justice. 예, 네. 정의부입니다. 네. 정의란 것이 뭐 속보 보고 사적인 인연, 일감으로 그냥 빵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의가 네. 아니죠. 네. 예, 맞습니다.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죠. 네, 너무나 즉흥적이었다. 즉흥적이었다. 예. 뭐 그리고 뭐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희 뭐 이번 선거는 공정이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조국 장관으로 뭐 촉발된 내로남불의 핸디캡. 네. 그 아직 저희가 완전히 해소했다고 자신 못합니다. 예. 네. 저것들 또 한편이라고 또 저런다. 예. 얼마든지 인하될 수 있는 지점이겠죠. 네. 네. 빨리 이거 저 불 꺼야 되겠다. 네. 우리 안 그런다. 라는 게 필요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장관뿐만 아니고 정부직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네. SNS에 사적인 의견을 밝히는 거 이거는 그 직에 있을 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직에 있을 때는 네네. 안 된다. 네. 지금 엄중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또 같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2019년 당시 이 민주당 지지층에 조국 수호 열풍이 불었을 때는 조 의원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좀 했습니다. 문자 폭탄 많이 받으시고. 예. 근데 이제 대선판이 되니까 오히려 그 일관된 입장이 네. 중도층에 어필하는 데는 또 상당히 또 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바꾸자 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어쨌거나
그건 뭐 소신도 아니고요. 네. 그냥 기준을 가지고 쭉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기준 신조. 자, 대선 81도 안 남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이른바 골든크로스 여론조사도 몇 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 윤 후보가 조금 더 빠지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덜 빠지고 네네. 뭐 이런 정도 아닌가. 예. 골든크로스는 언감생심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예. 아직도 관망층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후보 대 후보 저 진검승부는 아직 시작도 안 됐고요. 네. 저희는 뭐 엄살이 아니고 아직도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새로운 대한민국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그때 가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저쪽에서 있다. 이제 자꾸 피하니까요. 예. 민주당 의원분들 방송에서 뵈면 우리가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보시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예. 역시 레드팀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자, 이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에 뭐 어찌 보면 좀 악재랄까요? 네. 그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언제든 인화될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대장동 의혹의 눈초리 여전하죠. 네. 그런데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이 극단적인 선택.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일인데. 글쎄 저도 뭐 검찰 조사를 2014년도 15년도 그때 받았죠. 뭐 전직 검사라고 하는 저도 그랬었는데 일반인들에게 검찰에서 부른다. 검찰 조사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전화만 와도 뭔가 불안하죠. 네.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압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검찰이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압박은 없었다. 이게 관용구잖아요. 맞아요. 저는 검찰이 자신의 입장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왜 도대체 고 김문기 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당사자한테 묻기 전에 먼저 검찰한테 있는 대로 좀 그때 조사 과정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고해 바쳐라라고 묻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당해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고 또 검찰의 조사를 받아보셨고. 예, 피의자 출신이고. 피의자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출신은 좀 독특한 표현이시네요. 자, 이 검찰의 자성을 한번 촉구를 하셨습니다. 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게 지난 10일이니까 불과 열하루 지나서 연이은 이 키맨들의 사망. 그러면 이게 일단 수사에는 좀 차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네. 아무래도 뭐 그렇다고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고. 자, 이 와중에 지금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입니다. 경선 후보기도 했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의문이 든다. 일종의 이제 음모론일 수도 있겠고. 자, 유한기 김문기 휴대폰 포렌식 조사로 제3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주장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저기 소통관에서 한번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유동규가 체포되기 전에 뭐 통화한 사람들이 뭐 유동규 말고도 그러니까 저 누구 말고도 뭐 수행 비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몇 명이 더 있다 쭉 공통점은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즉시 경찰에서 수사 결과와 전혀 딴판이다. 다르다라고 아주 이례적으로 밝힌 적이 있죠. 만약에 그게 수사 결과와 같은데 경찰이 그렇게 즉시 그렇게 발표를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뭐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수사 기록이란 것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전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경찰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직접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주장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으나 과연 그게 뒷받침이 될란가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러면 좀 굉장히 모호하게 또 들리기도 해서요. 자, 이재명 후보와 현 정부 그래 정책 충돌이 좀 있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이제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도 계획에 없다. 또 김부겸 총리도 이거 안 된다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정부는 선을 분명히 그었는데, 그럼 이게 좀 대선 과정에서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그것도 여권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면이 상하는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원칙이란 것이 그 뭐 원칙을 지키기 위한 원칙은 아니죠. 예. 원칙이란 것도 국민 민복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부합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라는 것도 지금 결국 뭐 때문입니까?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뭐가 더 부합하느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집을 팔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 공급이란 것은 집을 더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게 있겠고 이미 지어진 집이 시장에 나오는 방법이 있겠는데 신축 주택은 최소한 한 7년에서 10년이 걸리죠. 지금 당장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방법이 가장 빠르죠. 그런데 주택 상승기에는 가격 상승기에는 거래세 낮춰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보유세, 거래세 다 막아놨거든요. 거래세를 낮추면은 지금처럼 이제 약간 가격이 약보합 상태로 지금 간 상황입니다. 예, 약보합 상황에서는 거래세를 낮추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주택 시장이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와 여당 후보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정책의 차별하다. 뭐 이렇게 국민들께서 봐주실 수 있다면 뭐 그건 굉장히 긍정적 아니냐. 좋은 효과 아니냐.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차별하다. 현 정부는 또 이제 정책의 일관성을 또 신경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바꿔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 같아요. 차기 정부에서 어차피 실행할 일이니 이번 정부 입장도 이해한다는 거죠. 충돌은 아니고 이건 차별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이 반면에 홍 부총리는 1주택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여지를 열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은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으세요?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당장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유세, 거래세 둘 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는 이거는 결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못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풀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보유세는 높게 가고 거래세는 낮게 가는 게 낫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자, 이 정도는 뭐 일단은 현 정부에서 한번 내봐야 거기에 대한 또 효과를 감론을 박할 수 있겠죠. 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보다 높은 상황. 자,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본격적으로 하는 대신에 이 정부 혹은 현직 대통령을 직접 때릴 수 없으니까 기재부 대신 때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답 주시겠어요? 글쎄요. 이게 뭐 기재부 때리기라고 지금 이미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정책실장이 나서 가지고 또 방어를 했었고요. 또 우리 당의 송영길 대표는 어젠가요?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부당사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몇 번 거론하면서까지 부동산 이 양도세 유예에 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꼭 그렇게 단정을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때리기가 대통령 대신다 이렇게 단정 지을 일은 아니다. 필요한 이제 대상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충돌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겠습니다. 차별하다. 혹은 뭐 또 이재명 후보는 변화다. 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요 지면 인터뷰를 통해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영부인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또 이 배우자의 선거 중 등판 계획은 애초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예상하시던 대목인가요? 글쎄요, 조금 놀랍습니다. 어쨌든 네. 사회주의 국가 말고 민주 국가에서는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라는 거는 그렇죠. 뭐 저희 귀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해외도 그렇고요. 뭐 네네네. 미국 같은 나라도 네. 그렇고. 그 공산권에서만 영부인을 대동하지 않고 네네. 그냥 혼자 가지. 네네. 네. 배우자 없이 저 국가 원수만 혼자 저 외교 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색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의도. 말씀을 하신 건지 조금 예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논란이 많이 심하게 네네. 되니까 집중되는 것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좀 분산시키고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부담이 글쎄요 컸다든가. 그건 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나 싶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너무 이렇게 가리려고 하면 또 더 주목되는 효과도 이제 있더라고요. 네. 자, 어제 제일 큰 이슈는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조수진 공보단장 두 사람 다 선대위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윤 후보 선대위의 분열 양상이다 이렇게 쭉 어제 오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2월 초에 이제 울산 회동 계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봉합이 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반창고로 붙여놓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이 맞았어요. 땜질 선대위였죠. 땜빵 선대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 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존재감을 좀 드러내시고 좀 이렇게 땜빵을 잘 끌고 가실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전만 못해요. 존재감이. 기량이 떨어졌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란 사람이 그 대표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만큼 또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그 도대체 이 뭐냐? 저로선 도대체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예, 어떻게 당 대표 저 상임선대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난 당신 얘기 안 듣고 후보 얘기만 듣겠다. 그러면 뭐 전부 다 후보가 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저 원희룡이 뭐 원희룡 저 본부장이 얘기했다는데 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 있다. 네. 바로 돌려주셨습니다. 자, 0290님 외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응원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네요. 조응천 의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접고 정치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예전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앞치마 입고 계시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라. 감사합니다. 지금도 뭐 귀여우시다는 뭐 응원이 굉장히 많네요. 감사합니다. 듣기 쉽지 않은 칭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은 국민의힘 선대위 안에 있다. 여기까지 보고요. 끝으로 짧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네거티브 중단하자 이런 제안했는데 받으실 겁니까? 근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캠페인이라는 것은 공당들이 자신의 후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상대 후보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인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후보라는 상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예, 판단을 하실 근거를 제시하고. 근데 그게 허위거나 혹은 뭐 반칙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네거티브라고 해서는 좀 그렇고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 혹은 불법 위법 사항에 관한 것 이것은 국민이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해야 되지만 사적인 영역이라든가 혹은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든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룰 안에서의 검증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아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 표현을 어제 신지혜 의원이 신지혜 이 새로 영입된 부위원장이 쓰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입당은 아니죠. 선대위 참여의 변으로. 자, 매주 수요일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위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4주 만에 오시는 건데 정말 빨리 가요. 예, 그러네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나도 뭐 정신 없어서요. 네, 바쁘게. 예. 주로 어떤 활동? 뭐 지역 특강을 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지역 특강. 예. 야. 의장님 강의 뭐 하시나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옥에서 온 팩트 체커죠.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진격의 보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이게 가장 시끄러웠는데요.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조수진 전 공보단장, 그리고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까지 각자의 입장과 반응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조수진 공보단장이 우리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잘 정리를 하겠다고 저는 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 좀 위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질 때까지 하루 동안 오히려 후보에게 조수진 단장이 상의한 것인지, 그러면 조수진 단장에게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것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총괄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후보는 조금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선대위가 아니냐.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고 나도 생각해요. 네, 자, 이준석 대표 들으셨습니다만 어떤 미련도 없다. 결국 이제 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던졌고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공보단장직을 내려놨고 이 두 사람의 사퇴까지. 그러면은 아까 나이가 많아지면 지혜로워져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등장했는데 이재호 의장님, 이 사태의 본질은 뭘로 보십니까? 전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김종인, 이준석 선대위 체제가 들어설 때부터 제가 예견했던 거예요. 이래 될 거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뭐 들어오는 건 좋은데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이 조직에는 좀 안 맞는 사람들. 혼자 잘나는 거는 좋은데 남과 더불어 뭘 이야기하고 뭐 논의하고 뭐 이런 거는 잘 맞지 않고 그냥 자기 팔 자기 흔드는 건 잘하는데 이제 원래 처음부터 예견됐던 사태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당 대표라는 걸 너무 과신하는 거고 조수진 의원은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너무 과신하는 거지.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건 헌법기관이니까 뭐 누구 지시받고 이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게 개인이라도 다 헌법기관인데. 그런데 뭐 이준석이 난 당 대표니까 뭐 밑에 사람 지시한다. 이게 당의 직책이라고 하는 거, 선대위 직책이라고 하는 건 계급이 아니잖아요. 이건 업무의 분자이고 그야말로 직책이지. 예? 그게 계급이 아니란 말이죠. 뭐 총괄선대위다, 상임선대위다 이런 게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에 지시하고 뭐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원래. 그래서
그 자리를 서로 줄이는 거예요. 총괄이 있으면 상임을 없애든지 상임을 두려면 총괄을 없애든지 네. 2단계로 해야 되거든. 상임선대장 밑에 바로 공동선대위원장. 네. 그래야 소통이 잘 되지. 이걸 지금 옥상옥으로 3단계를 해놓으니까 후보 입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준석인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김종인인데 이야기해야 되는지 누구인데 또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후보는 아이고 막 골치 아프니까 막 당신이 알아서 하라 막 이렇게 팽개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 국민의힘 선대위가 짤 때부터 이건 예견된 사태입니다. 예견된 사태고 그리고 이 너무 이 뭐 내가 상임 대표니까 뭐 상임 선대위원장 지시한다. 네. 이 지시한다는 말도 안 맞는 말이고. 아, 그래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도 야 뭐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든지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나는 윤석열 후보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 네네네.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비론 같지만은 이건 둘 다 잘못했는데 누가 더 많이 잘못했냐 하면 그래서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가 안아 있고 이해하고 물러서고 그래야 되잖아요. 당 대표가 자기는 계급으로 높다는 이야기만 하지 계급으로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그게 진정한 대표지. 그렇잖아요. 야, 두 사람 다 잘못이 있는데 굳이 따진다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좀 크다. 그렇지만 아주 많이 크다고 봐야죠.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이준석 대표가 항명 그러니까 이게 사과나 해명할 일이 아니라 징계할 사안이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제 직책은 인정되지만 직위 위계라고 볼 수는 없다. 계급은 아니다. 그게 항명도 아니에요. 항명 아니다. 우리가 선대위를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상임선대위원장이나 뭐 공동본부장이 그 일하는 사람들 보고 뭐 지시하거나 뭐 명령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떠냐고 물어본다든지 그거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생각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내가 뭐 직책이 높으니까 뭐 내가 뭐 장신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한다. 그럼 요즘 아무도 안 듣지 그 말을. 의장님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거는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단장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만약에 후보 어쨌든 사태는 이제 벌어진 거니까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중에서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냐 하면 뭐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그 대표가 책임이 크죠. 그래도 이준석 대표다. 그렇죠. 왜냐 그러면 후보가 저도 선대위 해봤잖아요. 바로 대통령을 만들어본 사람. 그렇죠. 거의 위임합니다. 책임자인데. 후보가 이런 일에 사실상 후보가 되면요. 이런 그 선대위 내부의 이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고. 천장 돌아야지 이제. 그러면 그건 그냥 책임자 선대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 또 이런 건 후보인데 보고할 사안도 아니에요. 회의 중에 뭐 서로 다툰 거 그건 뭐 후보인데 보고할 사안도 안 되잖아요. 네. 자, 이게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이 윤 후보에 대한 불만도 전 드러냈다고 들었어요. 어제 왜냐하면은 조수진 이제 공보단장과 무슨 상의를 했는지 어떤 명을 내렸는지 후보의 입장도 이제 궁금하다고 하면서 이 대선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은 후보에게 있다. 맞습니까? 그것도 당 대표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래요. 지금 선거 운동 중인데 선거 한 80일 또 잘 안 남았는데 77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70일대 들어섰는데 지금 뭐 책임은 뭐 안 되면 뭐 누구 탓이든지 그거는 당 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 대표가 후보인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자기 속셈이 원래 못마땅하다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당 대표나 당의 선대위원장이 어떻게 후보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하면 안 되죠. 지금 선거파인데. 알겠습니다. 자, 이 얼마 전에 보니까 의장님께서 윤석열 선대위에 40점 점수를 매기셨는데 이 꽈락이잖아요. 60점 아래 꽈락이죠. 지금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꽈락인데 뭐 완전히 낙제해버렸지. 아이고야, 낙제로. F 주시는 건가요? F? 그때는 꽈락까지는 갔는데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낙제해버렸지. 낙제.
아유, 그러면 자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주 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여기다 지금 주고 가셨었어요. 네, 김종인 체제 우려 말씀하신 거 아까 언급해 주셨고, 근데 결국 선대위는 김종인 체제로 12월 6일자로 출범을 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뭐 덩치마 큰 항공모함이다, 기동 헬기 띄우겠다 이런 비유적 표현이 나와서 쇄신 작업이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터졌고.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처음부터 이게 잘못 끼는 단추인데. 네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선대위를 해보면 선대위에 뭐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열심히 일하고 뭐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아, 똑같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냥 선대위의 직책을 통해서 사람을 묶어 놓는 수도 있고. 네네. 그냥 꼭 선대위에 뭐 100명, 200명 뭐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게 하면 안 돼요. 네. 국회의원도 300명 있지만 뭐 300명이 다 열심히 일하나요? 내가 네. 보면 뭐. 네. 안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노는 사람이 더 많지. 노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대위라는 게 그냥 임명장 주고 직책 주는 건 그건 하나의 요식 행위로 생각해야지. 묶어두기 위한 그렇죠. 상식적인 행위다. 예.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임명장 주고 직책 줬다고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뛰라는 생각은 네. 전부터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되고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저건 뭐 코끼리 선대위다 뭐 이렇게 예,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그 코끼리 선대위라는 게 이제 잘못 코끼리가 덩치는 컸지만은 속도감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선거전은 속도감이잖아요. 네. 그 뛸 수가 없는 코끼리 갖다 놓고 선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한심한 선거인데, 네, 저기 그러나 지금 저들 놔두고 중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의사 소통 구조를 그걸 이제 강화하는 거죠. 네, 네. 그 김종인 위원장 할 일은 뭘 띄우겠다고? 기동 헬기. 기동 헬기라는 게 추락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기동 운전을 잘못하면 기동 운전을 헬기랑 추락 잘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네네. 총괄을 맡았으면 매일 아침 6시 반 해뜨기 1시간 전에 출근해 갖고 책임 본부장들 있잖아요. 네. 본부장 회의를 해 갖고 분과별로 쫙 있죠. 그 책임 본부장들 그날 일정 보고 받고 그 부서의 중요 진행상 보고 받고 그리고 본부장이 자기 의견 제시하고 네. 그리고 후보 일정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보고받고 그 일정에 본부장들끼리 토의해 갖고 좀 뭐 조절할 문제들 조절할 때 조절하고 그걸 언론팀 홍보팀에서는 이 일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사이하고 이런 걸 듣고 판단하고 조절하는 거. 이걸 하려면 총괄본부장이 지금 김종인 위원장 할 일은 뭐 기동 헬기다 뭐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매일 아침 출근해 갖고 본부장 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네. 그날 업무 보고 받고 이상한 거 수령하고 업무 토의하고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장이나 총괄선대본부장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있으니까 둘 중 하나는 병신되기 딱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만 딱 되면 그 사람이 말로만 하고 하면 안 돼. 자기가 몸을 바쳐야 돼요. 자기가 본부장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6시 반에 하든지 6시에 하든지 해 뜨기 전에 출근해갖고 해 뜨면 업무 시작하도록 그 전에 그날 일과 다 정리하고 자기가 몸으로 뛰어야 돼. 나는 3개월 동안에 본부 꾸러지고 선대본부 꾸러지고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나는 내 방에다가 야전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하시면서 집에 안 간 거예요. 집에는 그저 옷 갈아입을 때 그 바쁘면 옷도 몇 주에 한 번. 내일도 가져오고 집에서 가족들이 내일 가져오고 그렇게 자기가 몸을 바쳐서 뛰어야 돼요. 자기는 뭐 말로만 하고 밑에 사람도 안 뛴다고 뭐 일하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하면 누가 따라가나요? 아이고 뭐 위원장이 저렇게 저 나이에 저 늙은 나이에 뭐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도록 선대위가 되는 거지. 선대위는 뭐 직위 높다고 명령하고 뭐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는 선대위가 안 움직여요. 근데 의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를테면 열심히 뛰고 싶어도 지금 이제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충분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혹은 충분한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지금 후보의 어떤 그 푸시가 있어야 좀 힘을 받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잘못된 말이고. 그래요?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뭐 내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이니까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머리로만. 네. 몸으로 안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고 뭐 분석은 잘하는데 자기 몸은 안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게 후보 의견 듣고 후보 눈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소신껏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후보는 그냥 총괄선대위원장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뭐 후보가 뭐 총괄선대위원장에 힘 실어주고 뭐 총괄선대위원장 줬다는 자체가 이미 후보가 100%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요. 뭘 또 후보인데 또 힘을 더 받아요. 자,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일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 일이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오늘도 예언을 좀 한 자락 듣겠습니다, 이장님. 뭐냐면 김종인 돌아온다. 지난 한 달 전에 그러셨는데 왔잖아요, 결국. 네,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이제 당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지만 선대위를 떠났잖아요. 선대위로 돌아올까요? 저게 선대위 직책이라는 게 지금 하루가 급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12월 가고 뭐 1월 달에 돌아온다. 네. 그러면 선거 한 60일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올 수도 없고 안 돌아올 수도 없는데 그러나 당을 위해서 설사 자리에 그냥 앉아 있더라도 네네. 돌아오긴 할 거예요. 돌아오긴 할 것이다. 뭐 직책을 받든 안 받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고요. 지금 이제 계속 그 배우자 이슈가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커지고 있어서 자, 오늘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듣고 와서 이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같이 식사한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걸로 다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일 잘하면 지금 부속실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본인이 당장 선거 기간부터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민 앞에 나서서 자기 의혹 문제에 대한 해명, 허위 이력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실세는 김건희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또 최순실과 이제 비유하는 강한 이제 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뭐 송 대표란 사람이 말 허풍이 많으니까 말도 부품하니까 또 뭐 여당 대표가 뭐 저렇게 또 부품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김건희 씨가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전혀 정치권 밖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권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도 하고 뭐 그 황당하잖아요. 그렇지. 김건희 씨가 뭐 실세고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정치를 모른다고 봐야죠. 정치를 모른다. 네, 정치화법도 모르고. 예, 또 정치인이 내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뭐 동네 반장도 안 해본 사람이니까 검찰만 해본 사람이니까 뭐 검사들이야 뭐 사람만 잡아가고 뭐 그야말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부인도 모든 사람들이 뭐 앞에 와서 뭐 다 검사 부인인데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만 하다가 이 정치라는 건 검사의 세계하고 정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검사의 세계는 상명하복 세계니까 그건 뭐 검사 위에 지검장, 검찰총장 뭐 올라갈수록 권한이 세지니까. 그런데 정치는 올라간다고 권한이 세지는 게 아니거든. 하루아침에 대표도 내려오고 뭐 청와대 날고 있는 수석도 뭐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력서로 날아가고. 정치 세계라고는 상명하복의 세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세계에서 평생 살다가 그 세계가 무너지는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자기 중심을 못 잡잖아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의장이 근데 이게 김건희 실세론이 나오는 게 이제 배경이 있어서인 건데 사실 이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개사과 논란 때도 그게 이제 김건희 씨의 사무실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냐 아니냐 이걸로 한참 논란이 있었고요. 바로 어제도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김동조 씨라는 이제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던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그 김건희 씨의 회사에서 코바나 컨텐츠에서 했었던 뭐 행사의 주요 이제 초청 인사였고 뭐 이런 이력들이 나오면서 이것도 김건희가 뽑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루머가 돌게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뭐 사실일 수도 있겠죠. 아,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그걸 갖고 뭐 실세라고 하기는 어렵고 뭐 부인이 뭐 누구 좋은 사람 있으니 추천한다 하니까 뭐 딴 사람 추천하는 것도 받아들이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뭐 추천하는 사람 뭐 쓰겠다고 그러겠죠. 그리고 뭐 개사가 논란 그런 거는 그게 뭐 실세라사기 했다기보다가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건희 씨에게 누가 정치인이 내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일조인 막 여자 독고다이라고 봐야지. 혼자서 이제 하고 있다. 약간 방송 적합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외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그러니까 걸로. 뭐 멋대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온라인에서 김건희 씨 배우자 리스크 논란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니까 지금 언급량 온라인상에서 어느 수준이에요? 압도적입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양을 이제 키워드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정책 관련된 키워드는 거의 없고요. 이 12월 13일에서 19일까지 스피치로그라는 회사에서 기사들 그리고 온라인 언급량, 커뮤니티 언급량을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그 키워드와 연관돼서 나오는 뉴스들의 언급량 5위가 김건희 씨였습니다. 김건희라는 단어였는데 근데 앞에 있는 키워드들이 대부분 이재명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후보라든지 선대위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슈 상관 있는 단어들이 아니니까 이슈로 의미가 있는 뉴스 키워드는 김건희가 1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커뮤니티는 그게 더 심한데 연관 키워드 이재명을 빼고 나면 김건희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특히 온라인에서는 김건희 씨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지면 인터뷰에서 애초에 배우자가 등판할 예정이나 계획도 없었다.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김건희는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었잖아요. 저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싫어한다기보다가 정치를 모르는 거죠. 모른다. 아예 모른다고 봐야죠. 모른다고 봐야 되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모른다고 보니까 자기 지금까지 생활했던 패턴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 안 맞으니까 이게 기자 전화도 받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대서특필이 되고. 기자 전화하고 말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이게 사고 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랬잖아. 지난번에 했나.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장동이 관건이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인이 관건이다.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아마 지금 그 우리 말씀하신 대로 바닥 여론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도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 그 김건희 씨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뭐 느닷없이 그 이야기 하니까 그 선거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의장님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김건희 씨 이슈에 대응을 잘 해줘야 된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실 텐데 어제 이제 이수정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씨 관련해서 허위인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과장인 부분은 꽤 있다는 게 이제 잠정적 결론이다. 그러니까 허위는 아닌데 과장이다. 이제 이런 식의 대응 방안을 선대위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방어가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내가 왜 낙제를 가는 게 이수정 씨 같은 사람이 자꾸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헛발질만 하는데 지금 과장이다 허위다. 아니 과장 허위라고 하는 게 과장하는 게 허위인지 뭐 허위가 따로 있나. 그 교수를 했었던 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진짜 정치적 경험이 없이 뭐 이론만 있다든지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마이크 잡으면 안 돼요. 이수정 씨는 말을 안 하는 게 국민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듣는 사람 열불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의장님. 네. 그럼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는 선거 끝까지 안 나올 걸로 보십니까? 현재 뭐 본인이 말끔하게 이제 해명이 되고 정말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정말 잘못했다 하고 하고 남은 모르지만은 본인이 해명되고 사과가 한다 하더라도 선거에 나와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다. 못 나온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의 예측을 지켜봐야겠죠. 자, 의장님 오늘도 뭐 정치구단다운 날카로운 말씀 고견 보여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근데 워낙 시원시원하게 말씀 주시다 보니까 중간에 살짝 과격한 방송 부적합 용어도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달이 내년입니다. 내년 의장님의 진격의 보수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임경규 팩트체크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특별합니다. 바로 오늘 동지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드립니다. 팥죽. 정말 맛있고 품질 좋은 팥죽이고요.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로 풍덩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참 어찌 보면은 이게 예상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전 들었는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원래 살던 집에 지금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두순의 집에 침입을 해서 둔기로 조두순을 가격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습격한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예, 뭐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16일 날이죠. 16일 날 오후 저녁 때 8시 한 50분쯤에 요즘에 깜깜할 때네요. 예. 조두순 집이 제 기억으로는 3층 정도 되는데요. 빌라인데 거기에 경찰관을 4층에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후에 그 뒤에 이제 안에서 이제 그 몸싸움 혹은 뭐 이제 조두순이 먼저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고 가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조두순이 좀 다쳤나 봅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 조두순의 부인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뭐 신고를 해서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조두순은 상태는 괜찮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고 예, 조금 생명에 지장 없고 뭐 생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조금 다친 다음에 경찰 조사 받고 피해자 조사 받고 이제 귀가했는데 뭐 본인 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 뭐 거기까지가 알려진 상태고 가해자는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가해자는 21살에 이 사람이 2월에도 비슷한 지난 2월에도 그때는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미수. 예, 그때는 흉기를 가방에 넣었다고 하는데 요번은 둔기를 가져간 건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럼 구속이 됐는데 이건 혐의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상해죠, 상해고 다쳤으니까. 그리고 주거침입. 주거침입과 그리고 상해. 경찰관 사칭 부분은 지금 그렇게 명확치 않아 갖고 두 죄정으로 지금 구속됐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제목으로. 자, 이게 피해자가 조두순, 가해자가 20대 청년.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제 고민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런 일이 터지지 않겠는가 출소하면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출소할 때 수많은 유튜버들이 또 이걸 중계하면서 시끌시끌했었단 말이에요. 달려들기도 하고 하고 차 위에 올라가서 네, 부서지기도 하고 있었고. 많았죠. 예. 자, 향후 이 처벌에 뭐 정상 참작의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 과거의 사례 좀 모르겠지만 네. 물론 이 동기가 개인적인 원한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뭐 금전이나 이런 걸 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그렇지 않죠. 본인 스스로 이제 성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렇다. 격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은 공적 이익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정상 참작이 될 것 같지 않지만은 네. 가중 요소는 없습니다. 가중 요소? 예, 가중 요소 자체는 없지만은 네. 정상 참작은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예. 논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공적 이익을 위해서다라고 명분을 제시해도 지금 이게 우리가 자경단 이런 얘기 하는데 사적 보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것은 독점하고 있고 국가가 그것은 독점한다. 그것은 사적인 제재를 개인이 할 경우 국가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국가 법질서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와서 이게 법적 윤리적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 자 이제 심정은 뭐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사적으로 응징을 하는 행위 이거는 이제 오히려 국가의 법적 질서를 교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미 조두순의 집에 출소 이후에 유튜버 등 외부인들의 소란이 뭐 많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본인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측이 더 많습니다. 일종의 관종으로 유튜브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더 많다. 영리적 목적일 수 있겠네요. 상당한 수익을 높이고 있고 네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계속 소란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폭행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도 폭행이 일어나고 이거 여러 가지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사실 그것보다는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일부는 그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뭐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또 100번 이해해서 보더라도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더욱 그래서 안 되겠죠. 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이제 꽤 여러 날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근황이 나온 게 있나요? 근황은 한 달 전인가 이제 무슨 마트에 가는 게 찍혔다고 이제 좀 사건하고 여기 뉴스에 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TV 시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시에 이제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 뒤에는 거의 밖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형태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작동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집에만 있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보호관찰소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어떤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그걸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네요. 오히려 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해야 그렇죠. 안전하고 안심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보호관찰소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으니까 본인은 더 위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는 이제 어쨌든 셀프 가택연금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상황은. 자 이번 조두순 피격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도 이 사적 응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어떤 사례 말씀해 주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죠. 백범 경무 선생을 안살했던 안두희라는 사람을 박기서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이때는 사망을 했군요. 예. 사망을 했고 거기서 그때 나왔던 게 정의봉이라고 막대기를 가지고 살해를 했죠. 박기서라고 하는 사람은 뭐 살인의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형량이 훨씬 더 3년 형을 받았고 그마저도 이제 사면이 됐던 상황이었죠. 살인죄인데도. 그래서 매우 3년. 그런 경우는 특이하고 물론 이제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죠. 역사적인 문제가 결합돼 있었습니다. 자, 이 사적 제재 일어나서 안 된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죄의 무게에 비해서 처벌이 좀 지나치게 가볍다. 이런 공분이 그러니까 조두순에 대한 공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또 심신미약이 적용됐었고 적절한 형태의 그 형벌이 지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네. 공분이 사적 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용인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한 것이 아닌가. 네. 사실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정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은 음모론 네. 그리고 사적 제재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극단적인 폭력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정의 시스템이라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 네, 네. 뭐 요즘 뭐 마이클 샌델이 좀 논란이 되고 네, 있습니다만은 마이클 샌델도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정의가 무엇인가, 균형에 맞는 거기에 맞는 정의가 필요하면은 이런 사적 제재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또 벌어진 사건에 대한 분석을 잘 들었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